자, 오늘은 경우의 수 두 번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했죠. 이번엔 이제 곱의 법칙인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바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죠. 자,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이제 유명한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그럼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택하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A를 택했다 그러면 A라는 거를 말하자면 처음에 방법으로 택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P나 Q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P를 만약에 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순서쌍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순서쌍은 A를 택했을 때 우리가 P가 아닌 Q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B를 택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P하고 Q를 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형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노가다로 모든 순서쌍을 다 표시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을 C로 했을 때 두 번째 선택도 역시 P하고 Q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 거를 선택하는 맞으면 X좌표, 뭐 Y좌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 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 두 번째 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PQ. 그래서 그걸 곱해가지고 총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3과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각각 두 개씩 붙는 거니까. 세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죠. 이처럼 순서쌍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순서쌍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곱의 법칙은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은 그냥 and의 뜻이에요. 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얘가 일어나는, 즉 A, B라고 하는 어떤 순서쌍을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A의 경우의 수 m가지, B의 경우의 수 n가지면 A와 B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걸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A, B뿐만 아니라 A, B, C 세 개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여기서 이제 동시에라는 말을 연이어라는 말로 바꿔서 쓰면 더 분명합니다. 이 동시에가 말이죠, 뭐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경우의 수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그냥 and의 뜻이다, 연이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헷갈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P, 얘가 Q, 얘가 R이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P, Q, R이 연이어 일어나는 순서쌍의 개수는 이것들을 각각을 곱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을 해보자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A,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시행에 대해서 A가 일어났으면 B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는 것이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의 A, B가 연이어 동시에 A 그리고 B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떤 때 곱의 법칙을 쓰는가를 당연히 잘 구분을 해야 되겠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곱의 법칙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들끼리 다시 합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섞어가지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걸 이제 바꿔서 쓰거나 잘못 쓰게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될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 곱집합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요거를 우리가 개념을 알아두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두 유한집합 A, B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mn일 때 A의 각 원소에 B의 각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만든 순서 쌍들의 집합을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마치 합집합, 뭐 교집합, 뭐 여집합 이런 것처럼 곱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곱집합이 바로 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방금 했던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간다. 요 세 가지 길이 있고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다 할 때 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하고 요걸 이제 두 가지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사건들 두 개를 B라고 하면 A의 원소의 개수, A의 말하자면 경우의 수가 m가지, 요게 이제 n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을 우리가 small a, b, c, 그 다음에 요건 x, y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가 이 6가지의 총 방법을 하나의 이제 이렇게 순서쌍들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 총 몇 개가 됩니까? 당연히 6개의 원소가 되겠죠. 그 6개의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한다 그겁니다. 그럼 당연히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곱으로 6가지다라는 걸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그 내용이 되겠어요. 특히 요거는 이제 두 다항식을 곱했을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항들이 하나씩 다 곱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항수가 지금 2개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항수가 4개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전개했을 때 나오는 총 항의 개수는 당연히 2와 4를 곱한 8가지의 항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A, B, C, D나 P, Q 중에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동류항끼리 묶기도 하고 그래서 항의 수가 더 줄게 되죠. 줄어서 이제 줄어들게 해서 표현을 하죠. 하기는. 하지만 이제 원래 이게 문제가 다 다르다 그러면은 다 다른 항이 되기 때문에 총 8개의 항이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이 두 집합의 곱집합의 원소에 해당하겠죠. 이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수 n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될 때 우리가 그 약수의 개수,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이 소인수 분해한 거에 이 지수들에다가 일씩 더해서 곱한 것으로 약수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가 모여있는 그런 요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들이죠, 얘네들은. 그럼 그 재료 중에 일부만 우리가 빼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약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60 같은 거 있죠. 60. 이건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은 6 곱하기 10이니까 요거 2, 3, 얘는 2, 5 이렇게 되니까 2가 2개, 3이 1개, 5가 1개 쓰인 더 이상 이제 갈라지지 않는 소인수들로 표현을 하면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인 재료로 이루어진 요리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이 재료들을 따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2가 2개인 거, 뭐 혹은 2가 하나인 거, 이것도 60의 약수고요. 2가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쓴 것도 약수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의 재료를 얘기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했을 때 2는 2를 한 번도 안 썼다, 2를 한 번만 썼다, 2를 두 번만 썼다,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3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쓴 거, 한 번 쓴 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5도 한 번도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다 안 쓰면 1이라는 약수가 되고 다 쓰면 60이라는 약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을 각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곱의 법칙으로 해서 총 12가지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게 이제 1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이러한 12개의 약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요거는 요 각각의 그 소인수를 갖다가 요 지수까지 0부터 시작해서 그 지수까지 쭉 이렇게 등비수열 모양으로 이렇게 더합니다. 그것들을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한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다 곱해버리면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60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 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펼쳐주고요. 등비수열 형태로 3은 3의 0승, 3의 1승 이건 이제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의 0승, 5의 1승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2의 0승, 3의 0승, 5의 0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맨 나중에는 다 쓴 것까지, 그죠? 그래서 맞으면 곱셈을 총 몇 번 하게 되면 12번을 하게 되고 그때 나온 숫자들이 다 여기서 얘기한 12개의 약수가 다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걸 다 더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모든 약수의 총합이죠.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전개를 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요거 따로 계산해서 곱셈하는 것이 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은 몰랐으면 이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본 다음에 바로 필수 예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달릴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동전 1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앞면, 뒷면. 근데 이게 동전이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개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을 테니까 총 4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주사위 하나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다 곱하면 전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왜 덧셈이 아닙니까? 이 동전 하나하나는 다 제각각 경우의 수가 나오죠. 주사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뭐 앞면 나오면 얘는 뒷면이 반드시 나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말하자면 독립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곱의 법칙을 쓴다. 자, 두 번째는 공책 3종류, 필통 2종류, 가방 5종류 중에서 공책, 필통, 가방 각각 하나씩 구입하려고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이것도 역시 공책 3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필통도 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가방도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다 서로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죠.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순서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공책, 그 다음에 가방, 필통, 그 다음에 가방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 곱의 법칙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니까 총 60가지의 방법이 있다.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 어느 걸 쓸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유죄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예제 7번은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요 항이 지금 총 3개가 있고 요 항이 4개가 있는데 같은 문자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나오는 건 다 다른 항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항이 나오겠어요?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고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순서상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까 12개의 항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개 중에서 어느 하나 택하고 이 2개 중에서 어느 하나 택하고 이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면 역시 각각 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순서상을 만드는 경우가 되니까 얘들을 곱의 법칙으로 다 곱해서 총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래도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에 나온 것 같아요.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역시 유명한 문제인데 그림같이 A지점에서 C지점으로 가는 길은 3가지, C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길은 2가지,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2가지, D에서 B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을 때 자,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한 번은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위쪽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럼 일단 A에서 일단 중간 지점인 C로 가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C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얘 따로 선택해서 우리가 순서상을 만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되죠. 뭐 이거를 택하게 되면 이건 뭐 선택을 못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합의 법칙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이것도 일어나고 지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다음에 이걸 연이어서 하는 순서쌍의 개수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에서 B 지점을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요. A에서 일단 좀 전처럼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건 6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A에서 아래쪽 길을 통해서 D를 통해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몇 가지입니까? 2 곱하기 3에서 이것도 역시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해야 됩니까? 더해야 됩니까? 요거는 더해야 되죠. 왜입니까?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거로 선택을 했으면 밑에 거는 안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위냐 아래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면 밑에 가는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말하자면 서로 배반이에요. 합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이거와 이거는. 그래서 이거 6가지, 이거 6가지를 둘 더해서 총 12가지 방법으로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뭐 그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제는 꼭 하나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